자, 주택임대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지나간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것, 대항력부터 갖추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 그 다음 대항력을 갖춘 자가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우선 변제권은 요건이 뭐다? 확정일자를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는 권리가 있고, 세 번째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권리,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의 소액 보증금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소액 보증금 기준은 서울 것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얼마? 9,500 이하일 때 3,200까지를 최우선해 주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두 개가 붙는다. 첫 번째 얼마?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해줍니다. 두 번째는 선순위 담보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잠깐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1억의 경매 처분되는데 세입자가 9,500에 두 사람 있다 그랬죠. 두 사람 있으면 얼마까지 해주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세입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1년 전에 들어왔고 한 사람은 오늘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 그죠? 똑같은 날 세입자가 같은 날 들어오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나누기 2해서 금액을 계산합니다. 왜 2 하는가 하면 채권은 동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세입자가 9,500에 세 사람 있었다면 나누기 얼마 있겠다? 3 했습니다. 나누기 3. 이해하시겠습니까? 채권은 동등하다. 그죠? 그럼 이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럼 9,500에 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를 얼마까지 받을까요? 지금 이 주택이 1억에 낙찰받았다 그랬죠? 2분의 1의 범위 얼마? 5천만 원 가지고 최우선해 주는데 세입자가 몇 명? 한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얼마까지? 3,200까지 되겠죠? 5천에서 해줄 수 있으니까. 됐죠? 여기까지 보충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 끝나고 나면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들어갑니다. 주택임차를 왜 이렇게 상세히 하는가 하면 상가임대차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하는데,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도 제목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임차권은 채권이죠. 물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등기가 되지 않는데 등기를 명령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임차권은 등기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근데 제목이 뭐로 되어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먼저 그림부터 보고 조문 보도록 합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 주택이 소유자가 갑입니다. 임차인 을이고 보증금 5천만 원에 산다고 합시다. 보증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어떻게 되죠? 보증금 받고 이사 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 을이 서울에서 전라도 광주로 전출도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증기간도 끝났고 직장도 이동됐으니까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갑이 보증금을 안 내줍니다. 왜 안 내줄까요? 그렇지. 1번 돈이 없었어. 2번 방이 안 빠졌어. 요 방이 안 빠졌어 이런 말도 많이 나오죠. 세 번째 내주기 싫었어. 요건 아주 나쁜 놈이고. 어쨌든 이런저런 사정으로 보증금을 안 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기간은 끝났는데 또 전라도 광주로 전출도 가야 되는데 직장 따라 빨리 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더라. 어떻게 해야 된다? 1. 머리를 쥐뜯어본다. 거래가 될 문제가 아니다. 그죠? 2번 삽을 들고 간다. 거래가 될 문제 아니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사도 쉽게 못 가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 하죠. 을이 직장이 급하니까 이사부터 갔다가 광주로 가고 그 다음 조용할 때 올라와서 보증금을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사 가는 순간 뭐가 깨진다? 대항력이 깨진다고. 그죠? 그러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것만 해도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가지고 있던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건 더더욱 위험하잖아. 그죠? 그럼 이사도 못 가, 보증금만 안 내줘, 직장은 발령 났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임차권에 대해서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가더라도 그 사람의 뭐는 인정해 주겠다? 대항력은 인정해 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은 인정해 준다 그랬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라고 오해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고 하면 뭐를 인정해 준다고요? 대항력을 인정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조문 봅니다. 제일 하단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자, 이때 제일 중요한 말 종료부터 되어야 돼. 종료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종료가 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뭐를 신청한다? 임차권에 대해서 등기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다면 항고할 수도 있다. 그거는 기본이고. 자, 그리고는 이제 가볍게 넘어갔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등기를 신청하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고 등기가 되면 뭐 이사를 가더라도 뭐는 인정해준다. 대항력은 유지해주겠다. 그 다음 중요한 말은 그러면 이 사람이 이사를 나가면 집은 이제 비었잖아요. 이 빈 집에 누군가는 들어오겠죠. 누군가 들어오면 이 사람은 뭐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목 옆에다가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뭐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거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입문서니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본교재에서 또 굉장히 강조하겠죠. 자, 그러면 그 뒤에 들어오는 자는 왜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기 이 주택에도 1번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대항력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건데 이사를 나가고 그 뒤에 오는 자도 무조건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 준다면 갑이 돈을 못 내준 죄는 있지만 들어오는 족족 최우선을 다 인정해 줘버리면 1번 저당권자 또 한 푼도 못 받는 수도 생깁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후에 들어오는 자는 뭐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등기 볼 때 보니까 임차권 등기가 돼 있구나. 그러면 들어갈 때 뭐는 포기해야 된다? 최우선 변제는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자, 지금까지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제도였다면 이제 기간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 접어듭니다. 오늘 이런 말 했죠. 아무리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오늘같이 비바람 몰아치는 날에 이 보증금 받고 당장 나가시오. 이것도 난감한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살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 줍니다. 1번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얼마로 본다?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2년은 무조건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기간입니다. 2번이 더 중요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2년 기간에 구속되므로 그 기간 만료를 이유로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기간은 얼마로 봐준다 그랬죠? 2년으로 봐주는데 임차인, 세입자가 2년으로 계약해놓고는 1년 만에 자기 사정에 따라서 나 나가겠소 하면 임차인은 2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임대인에는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게 임차인에게 유리하잖아. 그죠?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그럽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해를 잘 시키려고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이 세입자라고 칩니다. 세입자인데 어떤 주택에 나 세를 좀 살겠소 하고 들어가니까 그 집주인이 6개월 뒤가 되면 우리 아들이 제대를 하니까 당신 6개월까지 살려면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여러분이 그래 알았어. 6개월만 살다가 비껴줄게요. 하고 들어간다니까요. 아들은 6개월 뒤에 제대했겠죠. 그죠? 그런데 임차인은 기본 기간을 얼마로 본다? 2년으로 보기 때문에 비껴줘도 되고 안 비껴줘도 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세입자가 6개월만 살겠다는 거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약속대로 6개월 뒤에 비켜주면 다행인데 나 2년을 주장하겠소 하면 2년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문입니다. 그건 그렇고 6개월 뒤에 아들은 제대했는데 안 비켜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은 누구하고 자야 된다? 아들은 마당에 자야 됩니다. 마당에. 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기억해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집 주인이면 6개월을 인정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세입자면 6개월만 살려면 들어오라 하면 들어갈 필요 있다 없다? 들어가도 된다고. 들어가놓고 뭘 말을 주장한다?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간입니다. 이게. 그를 뭐라 부른다? 편면적 강행 규정. 2번 내려옵니다. 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차 관계의 존속.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2년으로 계약했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그럼 계속 살고 있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런 말도 이해해 보시고. 3번 계약의 법정갱신 들어옵니다. 이런 법정갱신을 일명 묵시적 갱신 그렇게도 말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묵시적 갱신. 자, 그건 또 무슨 뜻인가 하니까 주택임대차는 기본적으로 기간을 얼마를 본다 그랬죠? 2년을 봐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2년을 봐주는데 그 조문 1번 집주인, 임대인은 끝나기 6월에서 1월 사이에 세입자인 임차인은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나는 더 나가겠소 아니면 더 있겠소를 통지를 해야 됩니다. 집주인은 언제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있을래요? 나갈래요? 또는 보증금을 올려주겠습니까?를 통지해야 되고 임차인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면 되는데 둘 다 말이 없습니다. 왜 말이 없을까요?
입이 무거워서 둘 다 말이 없습니다. 그럼 입이 무거워서 저절로 연장이 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묵시적 갱신. 다른 말로 법정 갱신. 그때 갱신은 무조건 얼마로 본다? 전동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다. 역시 2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또 임차인은 이렇게 법정갱신이 일어났더라도 언제든지 나는 그만두겠소라고 또 주장할 수 있다. 누가 주장한다? 임차인이. 또 일방적으로 유리하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다시피 임차인이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데 갑자기 연장시켰는데 내일 보증금 돌려주시오. 나간다. 그러면 임대인도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주장을 하되 그 효력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은 발생한다. 이렇게 해줘야 합리적이죠. 집주인도 보증금을 마련할 준비할 시간은 줘야 되잖아. 그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런데 임차인은 얼마? 2개의 차임에 달하도록 월세가 밀렸다면 이런 법정갱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예요. 그게 하단에 연결이 되어 있죠. 2개의 차임. 이것도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바로 이어지는 상가임대차에서는 몇 개의 차임일까요? 그건 3개의 차임이 있으면 갱신 거절합니다. 그런 개념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자, 내려가서 7번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입니다. 제목 재밌습니다. 제목이 재밌다는 말은 증감, 정이 무슨 뜻이죠? 좀 올리자. 감은 좀 깎아달라. 정감을 서로 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정감 청구권인데 올려달라는 누가 말할까요? 주로 임대인이 말하겠죠. 우리말로 하면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좀 올려주세요. 이럴 일은 거의 없잖아 지금. 그죠? 감, 깎아주세요는 누가 주장할까요? 주로 임차인이 주장하죠. 세입자가 임대인,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가서 좀 깎읍시다. 이런 말을 할 리가 거의 없죠. 어쨌든 서로 간에 정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서로 간에 정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 정액을 하고자 할 때는 정액이 뭐다? 올리고자 할 때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0분의 1, 5%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이게 중요한 말이잖아. 그죠? 정액은 20분의 1, 5%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제목이 정감 청구권이니까 언제든지 정감은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들으면 틀린다고요. 지금 뭐라 그랬죠? 정액은 20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올릴 때는 5%를 올릴 수 없는데 감, 내려갈 때는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다? 내려갈 때는 제한이 없다. 얼마든지 깎아줘도 욕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의 조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제목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슬렁슬렁 따라 붙습니다. 정액은 20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자, 지금 이 단원도 그죠? 이렇게 전달하지만 제가 그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죠? 한 5년 됐습니다. 저기 경기도 광명시에서 전철을 딱 탔는데 제가 지하철에 자리에 앉았었어요. 앉았고 앞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딱 들으니까 뭐 듣고 싶어 들은 건 아니고 자기들 이야기하는 게 들리니까 들으니까 딱 느낌이 공인중개사 공부 2달 하다가 탈락한 사람이구나. 이 정도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내 동생이 광명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게 한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5천만 원에 살고 있는데 기간이 끝나니까 집 주인이 1억을 올려달래.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더 올려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걱정이 크다. 이러면 걱정 크겠죠. 5천만 원 사는 사람 보고 야 보증금 1억을 올려가자. 그럼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서 대답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5%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5천만 원이 5%면 250만 원이죠. 250만 올려주면 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한 사람이 야 그런 법도 있냐 하고 얼굴이 환하게 펴드는 걸 내가 지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중개사 공부 2달 하다가 탈락했다. 영 안 했으면 뭐 5%인지 뭔지도 모를 건데 5%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하기는 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2달 만에 탈락했구나. 제가 이걸 느낀다니까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정액 20분의 1은 적용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죠? 이거는 계약 기간 중에 정액이에요. 계약 기간 중이라는 말은 원래 주택임대차는 최소 얼마를 본다? 2년을 기간으로 보는데 IMF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때 적용을 할 때는 5분의 1이고 그날로부터 1년 이내는 다시 적용할 수 없다. 법이 그리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기간이 끝나고 그러면 끝나고를 뭐라 그런다? 재계약할 때는 이것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두 번째, 당사자 합의 시에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게. 그게 밑에 갖다 붙었죠. 동그라미 3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하거나 재계약의 동그라미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 동그라미 이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의 증액도 뭐 가능하다. 이런 모습들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중개사 공부 2달 하다 탈락한 사람들 이야기는 딱 들으면 안다니까는 거죠. 애초부터 5%도 몰랐으면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알고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잘 나옵니다. 이거. 20분의 1을 정액할 수는 없는데 언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재계약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사자 합의 시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상식이다. 그죠? 당사자들끼리 올려주겠다는 데는 말릴 사람 아무도 없죠. 제일 하단 이것도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짚으셔야 됩니다. 월 차임의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별표 딱 해놓고 연 1할 10%라 그럽니다. 또는 기준금리 4배를 곱한 금액 중 낮은 비율로 해야 된다. 자, 이건 또 취지를 이렇게 이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주택임대차는 월 차임의 전환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지금 보증금 1억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럽니다. 보증금 1억을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보증금은 5천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월세로 좀 주시오. 이런 경우가 있다 없다? 많겠죠. 그래서 보증금 1억에 대해서 보증금은 5천을 하고 나머지 5천을 월세로 주시오. 이를 월차임의 전환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때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주택임대차는 연 12%를 초과할 수 없다 이랬어요. 이건 알 필요 없지만 자, 연 12%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러니까 이 법을 만들 때 취지는 자, 연 12%를 초과할 수 없다 말은 1%부터 12% 사이에 해라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런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연 12%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러니까 12%를 받으면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러면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월세를 받을 때는 5천만 원 곱하기 연 12%잖아요. 그럼 이거를 12달로 나누어야 월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1% 돼요. 그럼 이게 대략 얼마다?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한 계산 아니지만 보증금 1억을 보증금은 5천으로 하고 나머지 5천에 대해서 월세를 받을 때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거 계산 문제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데 이 이율이 세다 약하다. 너무너무 셉니다. 지금 연금리가 2.5%도 안 된다 그랬잖아 지금. 그런데 이거를 연 12%를 받으니까 임차인에게 월세로 돌려가면 이게 월세가 얼마나 세겠어요. 그 이거 불합리하다 하고 이제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다고요? 연 10% 또는 기준금리 4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로 해라. 이렇게 바꿔놨다니까.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자, 연 10%만 한 것도 지금 벌써 줄었죠. 연 10%거나 기준금리 4배를 곱한 금액인데 지금 기준금리 얼마다? 연 2.5%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바뀝니다. 석 달에 한 번씩. 그래서 가끔 여러분 금융기관장이 나와서 뭐 한국은행장인가? 그러니까 석 달에 한 번씩 그 뉴스에 나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0.1%를 낮췄다. 어쩌다 이렇게 석 달마다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금 기준금리가 2.5%입니다. 4배를 곱한 금액이니까 2.5%의 4배면 이게 얼마다? 10%죠. 똑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연 10%거나 기준금리 4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로 전환해라. 그렇게 바꾼 거예요. 지금은 몇 프로로 돌아간다? 10%로 돌아가요. 전번보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죠? 그거 2개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해라. 지금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 2.5% 이런 거 계산하고 있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준금리는 바뀐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뭐를 기억해야 된다? 10%거나 기준금리 4배 중 낮은 금액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처음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시험 나올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이거 별표 딱 찍어놓고. 자, 주택임대차를 간략하게 이 정도로 했지만 이거 말고도 해야 될 게 많죠. 주택임차권은 승계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상가에는 없지만 주택에는 그 임차권을 승계하는 제도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주교재를 할 때 다시 더 확인해 나갈 겁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들어옵니다. 이름하여 상임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제목부터 가지고 물어야 되죠.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무엇에 대해서 보호할까요? 일단 상가에 대해서만 보호해 줍니다. 주택이 아니라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상가에 대해서 누구를 보호할까요? 임차인만 보호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에 대해서 뭐를 보호해 줘야 된다? 임차인의 딸을 보호해 준다. 그런 사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임차인의 보증금과 기간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에 약간 비중이 더 크다면 상가는 기간의 비중이 더 큽니다. 여러분 영업하는 장소는 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내가 많은 금액과 인력을 투자해 가지고 식당을 하고 있는데
1년 만에 나가시오. 그러면 그 시설비 이런 게 손해가 크다라는 데 대해서 인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상가는 어디에 치우쳐져 있다? 기간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 이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하는 건 참고로 보고 내려가면 적용 대상. 당연히 중요합니다. 별표 딱 찍어놓고 아래 금액에 해당될 때만 보호가 됩니다. 이게 주택임대차와 처음으로 다른 거죠. 상가임대차는 자,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이 얼마? 4억. 과밀권역은 얼마? 3억. 그리고 광역시, 김포, 용인, 안산, 광주 얼마? 2억 4천일 때만, 나머지 기타 지역은 1억 8천이 될 때만 보호받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주택임대차는 얼마일 때만 보호해주겠다. 이런 기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살림만 살면 주택이면 보호해준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상가는 아니라니까요. 뭐를 영업을 하더라도 이 보증금이 해당될 때만 보호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은 숫자 기억해놔야 됩니다. 이걸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4억이니까 40, 30, 24, 18 이렇게 기억하면서 오늘 수업 끝나고 로또를 한 장 사시기 바랍니다. 로또 한 장이 얼마? 로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1,000원. 5,000원 하는 사람은 많이 해본 사람이고 그 사람은 로또 한 장 하는데 1,000원입니다. 사가지고 얼마를 찍는다? 40, 30, 24, 18 찍고 꿈에서 본 거 2개만 더 넣어가지고 1등 하면 학원에 나올 필요 있다 없다? 있다. 맞다. 있다. 그치? 로또 1등하고 학원 다니면 진짜 재밌어집니다. 로또 1등하고 커피 한잔 할랴 이러고 커피 한 잔씩 돌리고 피자 한 판씩 돌리고 하면 멋집니다. 멋져요. 그래서 로또 꼭 사가지고 얼마를 찍어라? 40, 30, 24, 18 그리고 꿈에서 본 2자리 더 찍어서 꼭 1등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또 하라는 소리다. 번호 기억하는 말이다. 번호 기억해야 돼요. 얼마 찍으라고요? 40, 30, 24, 18 기억해놔야 돼요. 상가 임대차를 공부한 사람이 이 숫자를 모르면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때 이 보증금을 환산보증금이랍니다. 서울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명동이 어떤 지역이다 정도는 잘 아시죠? 뭐 거의 강남 명동이 우리나라 최고의 상권 지역이잖아. 그죠? 여기에 보증금 뭐 3억 합시다. 월세 한 150만 원짜리 점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명동이 우리나라 최고의 상권 지역인데 보증금 3억. 보증금 3억이면 이건 보증금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 월세 얼마? 150만 원짜리 점포다. 그럼 굉장히 큰 점포다? 조그만한 거다? 큰 거일 수는 없죠. 명동 수준에서. 이 정도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이 법을 보호받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증금과 월세가 있으면 월세 곱하기 얼마 한다? 100을 합니다. 이걸 환산보증금이라 부릅니다. 하니까 1억 5천 나오죠. 합치면 이게 얼마 된다? 4억 5천 돼버린다고. 서울은 얼마? 4억일 때만 보호받는다니까. 그지? 이 정도만 되더라도 상가는 적용 안 돼요. 그래서 상가는 보호해주는 범위가 비교적 작다라는 것도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서울에서는 한 10억까지 해주면 임차인들이 많이 보호를 받을 건데 왜 그렇게 안 만들었을까요? 만드는 순간 경제가 절단 나버립니다. 완전히. 임대인 입장에서 10억에 대해서 상가임대차가 쫙 적용돼 버리면 대출금이 어떻게 된다? 확 줄어듭니다. 은행에서는 그만큼의 대출을 빼고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나라가 경제가 절단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함부로 만든다. 아주 고심한다. 아주 고심해서 만들어냅니다. 아까 우리 주택임대차에 서울에서는 9,500일 때 3,200까지 최우선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5억 미만일 때 만약에 3억까지를 최우선해 준다. 그러면 모든 임차인들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지잖아요. 법을 왜 그렇게 안 만든다? 경제가 절단납니다. 경제가 절단나. 그죠? 그래서 그런 범위도 아주 신중하게 만든다라는 느낌도 한번 가져보시고 나중에 하겠지만 환산보증금 반드시 기억할 것. 대항력 돌았습니다. 자, 이제 환산보증금 들어가면 대항력을 갖추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아까부터 계속 전달했고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대항력이 뭡니까 하니까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앞에 번호 1번 답니다. 건물의 인도와 2번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 그래서 대항력은 1번 건물을 인도받고 주택은 이사한다 그러지만 상가는 이사한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입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입니까? 신청한 때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때가 아니고 신청한 때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은 발생하고 판례는 똑같이 오전 0시부터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항력에 대해서는 아까 주택임대차를 많이 설명했으니까 그림으로 기억하라 그랬죠. 건물주인 갑, 임차인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일어났더라도 이 건물을 다시 병이라는 자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망하면 상속할 수도 있고 경매 처분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병을 보고 뭐라 부른다? 제3자가 신소유자지만 임차인은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갖추었다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기간 동안 있을 수도 있는 힘, 그걸 뭐라 부른다? 대항력 그랬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판례도 똑같고, 지금 여러분한테 전달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에 대해서 적용해 줍니다 하고 지금 출발을 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우리말로 원초적인 질문, 상가가 뭘까요? 상가가 뭘까요? 상가에 대해서 지금 보고해 준다 그랬잖아, 그죠? 상가가 뭘까요? 하니까 어떤 분들은 장사하는 곳, 영업하는 곳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틀립니다. 왜 틀린가면 여러분 초등학교 앞에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떡볶이집도 장사하는 집이잖아요. 근데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랬지만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장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가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상가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장사하는 곳이다, 영업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대항력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돼, 반드시. 그런데 등록증을 교부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택임대차에도 이런 판례는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이랬잖아요. 그때 전입신고는 신고만 하면 된다, 수리되어야 한다. 수리되어야 한다. 이런 아주 중요한 판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문과정이니까 큰 줄기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 내려갑니다. 대항력을 갖췄으면 이제 3번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들어옵니다. 우선변제권 아까 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주택임대차와 똑같죠? 우선변제권이 무엇입니까? 하면 대항력을 갖춘 자가 뭐를 찍어야 된다? 확정일자인을 찍으면 누구보다 우선한다?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하는 권리 똑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인데 차이가 난다면 요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을까요? 이게 또 중요해요. 상가는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는다? 관할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고, 세무서라는 것도 시험에서는 한 3번쯤 나왔습니다. 그렇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넘어가면 2번 우선변제권의 성계. 다시 성계에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딱 찍어놓습니다. 주택임대차와 동일하죠? 원래 처음 도입됐습니다. 상가임대차에 있어서도 뭐가 있다? 우선변제권을 금융기관이 성계한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왜 성계하도록 만들었다 그랬죠? 보증금 이자율을 낮추려고 그런 거라, 그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성계하는데, 이때 성계할 때는 어떤 금융기관은 안 된다 그랬다? 신협이나 마을공고는 안 됩니다. 정작 서민들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은 안 돼요. 전부 1금융권에만 해당합니다. 내려가서 4번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목 딱 보는 순간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뭐라고 부른다? 최우선변제권. 같은 말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뭐였죠? 대항력을 갖춘 자가 소액보증금이면 누구보다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받으니까 기타 채권자에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은 지금 열심히 이야기했고 소액보증금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소액보증금이 하단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2014년 1월 1일 현재 서울에서는 얼마? 6,500일 때 2,200까지, 5,500일 때 1,900까지 해서 최우선 변제권의 숫자가 나타나는데 이 숫자는 크게 시험에서 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크게 안 걸지만 아까 주택임대차는 기억해놔라 그랬어요. 9,500일 때 얼마? 3,200까지. 그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건 하나 기억해놔야 되고, 자, 이 표를 크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게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1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만 갖추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기타 권리자보다, 그러니까 선순위거든 후순위를 따지지 않죠. 기타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했죠.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 주택임대차하고 똑같다니까요. 보고 있습니까?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건물에서 그 다음 들어오는 자는 뭐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는 같습니다. 2번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낙찰기일까지 존속하여야 하며 3번 별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상가 건물 가액의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밑에 그 3분의 1은 또 오타죠. 방금 그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에 있어서 상가도 얼마의 범위다? 2분의 1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한번 나와야 됩니다. 원래 1월 1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지나간 25회 시험에 이거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출제 안 했었습니다. 그럼 출제 안 했다는 말은 여러분한테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 말하고 같아요. 상가 임대차도 얼마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해 준다?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해 줍니다. 자, 2분의 1입니다. 밑에 오타입니다. 두 번째 줄에 2분의 1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2분의 1로 정리하시고 자 지금까지가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였다면 상가는 기간에 대해서 더 강조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에 5번 갱신요구 및 법정갱신해서 별표 탁 찍어 놓으시고 이 갱신요구권은 무조건 상가에서는 한 문제 이상 무조건 출제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행하는 갱신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이 경우 갱신요구권은 줄 것입니다.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이 포함을 시험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잘 내요.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이 거절할 수 있는 것을 갱신요구권의 거절 사유라고 모두 8가지입니다. 이것도 바뀐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이해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택과 다르게 상가는 거죠. 이게 상가입니다. 이제 뭐 서울이라고 할까요? 서울에 있는 상가로서 보증금 2억에 월세가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상가 임대차 보호된다? 안 된다? 되죠. 보증금 2억에 월세 얼마? 200만 원. 그러면 환산보증금 4억이잖아요. 여러분 임차인, 이게 주인이 갑이고 여러분이 을입니다. 이 점포를 얻어서 뭐를 할 거다? 호프집을 할 겁니다. 호프집을 하려면 인테리어, 그러니까 인테리어 경비도 한 1억 좀 더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보증금 2억에 월세 200만 원 내면서 인테리어 경비도 1억을 투입해서 호프집을 합니다. 호프집을 하니까 이게 상가잖아요. 상가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얼마를 인정하게 해준다? 1년을 인정해 줍니다. 자, 1년을 인정해 주는데 1년만 하고 당신 나가시오. 이러면 임차인이 굉장히 불리하다 그죠? 그래서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얼마의 범위 내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더 있고 싶다. 더 있고 싶다를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게 상가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고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5년이지 요거를 제외하고 이래버리면 6년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더 있고 싶더라고 요구할 때는 그러면 한 푼도 안 올리고 나는 계속 5년 동안 더 있을게. 그럴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상가는 얼마? 100분의 9, 9%까지는 정액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천천히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갱신을 요구할 권리는 주택임대차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거부터 잡으셔야 돼요. 주택은 2년이 지나서 나가려면 나가고 있으려면 있는 거지. 나는 더 있고 싶다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근데 상가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더 있고 싶다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갱신 요구를 하되 다음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모두 몇 개? 8개.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럼 이 8가지를 막 외워야 되겠다. 그럼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8가지를 잘 들어보면 여러분이 집 주인이라도 건물 주인이라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이걸 다 외운다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자,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번. 임차인이 몇 기?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을 때 3기의 동그라미. 그때 3기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석 달치 월세는 밀려놓고 나 5년 동안 있고 싶다. 그럴 수는 없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보통 3기는 그냥 월세로 따지면 석 달이잖아. 그죠? 근데 세를 분기로 내는 사람도 있겠죠. 석 달에 한 번씩 내면 그거는 몇 달이다? 9개월이 지나야 되겠죠. 3기라는 말은 그렇게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월세로 따지면 석 달이겠죠. 그죠?
그때는 기간만 따질까요? 보증금도 따질까요? 월세도 따질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보증금 2억에 월세 200만 원 살고 있잖아. 그죠? 근데 3개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했다면 거절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월세가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계약을 1월 달에 했다. 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가는데 월세 얼마나 그랬죠? 월세 얼마? 200만 원 그랬잖아요. 200만 원. 첫째 달에 월세 200만 원 들어왔어요. 둘째 달에 안 들어왔어요. 그죠? 셋째 달에도 월세 안 들어왔어요. 넷째 달에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됐죠. 그러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골 때려요. 첫째 달에 200만 원 들어왔어요. 둘째 달에 안 들어왔어요. 집주인이 바리바리 전화했겠죠. 100만 원 들어왔어요. 골 때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안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200만 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안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아까는 연속해서 3개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더듬 세 번이잖아요. 이거 인정한다, 안 한다?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누적입니다, 누적. 만약에 연속 3기의 임차인 해버리면 전부 다 2달은 안 내고 한 번은 냈다가 2달은 안 냈다가 한 번은 냈다가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석 달이 어떻게든 되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뭐도 들어간다? 금액도 들어가요, 금액도.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0만 원 한번 빠졌죠? 그럼 100만 원 안 들어왔잖아, 지금, 그죠? 그 다음에 100만 원 들어오면 요것도 뭘로 본다? 한 번 안 들어왔고, 두 번 안 들어왔고, 요거 합치면 한 번 안 들어온 거 되잖아, 지금, 그죠? 이것도 금액도 포함해요. 됐죠? 기간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뭐도 포함한다? 금액도 포함해요. 이건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런 것까지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물어요. 시험에서는 금액까지 안 묻는다니까. 3개의 차이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죠. 월세가 200만 원인데 어떤 놈이 돌아가지고 50만 원씩 계속 내는 거예요. 한 번도 연체 안 되고. 분통 터진다 안 터진다? 집주인 분통 터집니다. 그러니까 200, 200, 300이면 600이잖아. 그죠? 계속 50만 원 있으면 600 미지면 바로 차임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 취지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게 해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번 임차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거짓의 동그라미. 지금 체크는 해드리지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건물 주인이라도 거짓할 수밖에 없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대요. 예를 들면 이 점포를 얻어가지고 문방구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집주인이 가보니까 바다 이야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바다 이야기가 뭐죠? 사행성 이런 거 이야기 하시는 분은 가본 사람이에요. 바다 이야기는 횟집이에요. 횟집 막 칼 막 깔고 있는 거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문방구 하겠다 해놓고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 거절할 수 있겠죠. 3번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쌍방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을 때 그죠? 합의에 동그라미 해놓고 그래서 야, 니 나가는데 권리금 얼마 시설비 얼마 전부 다 해줄게. 그죠? 합의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 상식적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을 때 그 동의 없이의 동그라미 상식 아닙니까? 집주인 허락 없이 지금 마음대로 해줬는 거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 또 당연한 이야기.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에 동그라미 놓고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그죠? 무슨 임차인이, 그죠? 점포에 세를 넣고 살면서 나가면서 계단 깨고 들어오면서 유창가 깨면서 나는 5년 동안 있고 싶다.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고의 중대한 과실이에요. 이 고의라는 말을 여러분한테 탁 찍어주는 이유는 세를 살다 보면 벽에 못 하나 칠 수 있다, 없다. 못 하나 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입자가 못을 똑 치다 보니까 금이 쭉 갔어. 그러니까 집주인이 내려와가지고 건물주인이 야, 니 파손했으니까 나가라. 그러면 안 돼. 고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이 예민하니까 잘 봐야 돼요. 6번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이 되어 멸실의 동그라미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자, 점포가 불타고 없어졌다. 잿더미 앉아가지고 세입자가 나는 5년간 있고 싶다. 이런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멸실했을 때 용산 사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지금 세월이 많이 좀 지나가 버려서 좀 희석이 많이 됐죠. 벌써 그게 이명박 정부 때니까 한 8년쯤 됐겠네요. 그 8년 됐으니까 세월이 제법 많이 갔잖아, 지금, 그죠? 용산 사태가 뭔가 하면 용산역 앞에 국제 도시를 개발한대요. 그래서 용산 앞에 있는 그 좀 이렇게 슬럼화된 지역을 쫙 철거하고 그 국제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 그 어떻게 됐다?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다. 지금 이래 돼 있어요. 지금 8년이 지났으는. 그때 용산 근처에 빌라 사놓고 하면 좀 돈 벌었다 이랬어요. 막 먹어치 오르니까, 그죠? 용산 사태의 주제가 뭔가 하면 이제 그 도시를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세입자를 철수해야 되죠. 그리고 새로 국제 빌딩을 지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땅 지주들은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보증금 5천만 원에 권리금 얼마 주고 들어가는 상가인들은 보상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용산 사태예요. 한 1, 2년씩 막 사업이 지연되니까 경찰이 강제로 진압했다 그런 거 들으셨죠? 강제로 진압하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뭐 구슬 같은 거 쏴가지고 경찰관도 맞아서 죽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상자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거를 일명 용산 사태라 그래요. 그 용산 사태 같은 게 좀 이런 거잖아요. 전부 또는 멸실됐을 때는 임차인은 거절할 수 있는 요구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세입자들이 안 비켜주고 있는 거라 그죠. 그리고 그걸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고가 생긴 게 그 사태예요. 그런 개념들하고 보시면 돼요. 임차인 입장에서 참 그렇겠죠. 지주들은 보상을 받았는데 임차인들은 권리금 얼마에 시설비 얼마 주고 들어와서 이제 영업 좀 할 만한데 철거하니까 나가세요. 그래 봐요. 그 사람들의 손실이 얼마나 컸겠냐고. 그러니까 쉽게 못 비켜주겠다는 말도 일리는 있죠. 근데 이제 일정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높았거나 뭐 정부하고 안 맞았겠지. 그죠? 그런 개념들도 여기 해당됩니다. 멸실되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 7번. 임타인이 다음 사항 하나에 해당되어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에 줄것입니다. 점유 회복이 필요할 때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겠다. 여기가 재건축하니까 거절하겠다. 이제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임대인, 집주인들이 악용을 해. 내가 점포를 새로 줬는데 점포가 장사가 잘 되거든. 그러니까 그죠? 빨리 보내버리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조문만 있다가 밑에 세 가지 단서가 이번에 원래 처음 붙었어요.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번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 시기 등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에만 인정해 준다고. 3년 뒤에 리모델링 할 거니까 비켜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합리적이죠, 그죠? 이게 중요한 조문이에요. 2번 너무나 건물이 노후 훼손되어 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도 5년 동안은 거절할 수는 있다, 그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들으니까 거의 한 1년 됐죠. 청계천에 이렇게 있는데 청계천 옆에 거기 상가가 그죠? 일제시대 때 만들어놓은 상가 2천 건물이 있대요. 일제시대 때. 그럼 이게 지금 한 60년 된 상가잖아. 그죠? 근데 이제 거기 청계천에 있던 그 공구상 이런 것들이 다 이사 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사도 안 가면서 일반인들이 그냥 돌아서 막 살아. 왜 사는가 하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군가 하면 중국 소유래요. 중국. 그죠? 그 일제시대 때 아마 중국인들이 그 점포의 소유였던 모양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해방이 되고 전쟁도 끝나고 우리나라는 또 중공하고는 국교가 단절돼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건물 없는, 주인 없는 건물이 2천 건물이 있으니까 이거 수리하고 살겠다. 그냥 막 산다. 막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점포 공구상이 있었겠죠. 뭐 세는 어떤 놈이 받아갔는지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중국과의 정상화되고 했는데 소유자가 대만인인데 그 대만에서 이 건물을 수리해서 관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우리는 중국하고 국교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계속 노후 훼손돼 가지고 지금 이제 막 삐그덕 끝내기 위험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수리하는 사람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는 살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건물이 있다라고 한 1년 전에 신문 본 적 있어요. 이런 건물들은 만약에 여기 주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노후 훼손되어 안전에 위반될 때는 이거 5년을 거절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눈먼 건물도 아직 있는 모양이라 그죠? 서울시에서도 손을 못 댄대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가서 수리하고 이러지도 없잖아. 그죠? 그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있다라고 신문에 본 적도 있습니다. 3번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도 거절할 수 있다. 마지막 8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8번 같은 거는 안 들어도 여러분 시험에 한번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중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찾으시오 할 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1번이에요.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이러면 틀리잖아. 3기잖아. 그죠? 나머지 것들은 상식적으로 공부 안 해도 접근해야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거나 멸실했거나 고의 과실로 파손했거나 또는 8번 같은 경우에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런 건 공부 안 한 사람도 이 정도는 거절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체크해내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특히 중요한 조문이 몇 번이다? 7번이에요. 7번. 별표 딱 해놓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일 밑에 월차임의 전환시 제한. 아까 주택임대차 기억하셨죠? 주택임대차는 얼마나 그랬죠? 연 10%, 기준금리 몇 배? 4배 중 낮은 금액인데 상가는 어떻게 됩니까?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비율로 한다. 이건 개정됐기 때문에 기억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월차임의 전환. 넘어가면 마무리. 등록사항 등의 멸람 제공해서 이것도 상가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첫째 줄에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동그라미 놓고 에게 다음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주택에는 없는 아주 유일한 내용. 상가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도 큰 상가잖아요. 그럼 이 상가에 많은 입주자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입주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 점포를 얻어서 뭔가 하고 싶다. 그런데 이 전체의 보증금은 얼마고 확정일자를 찍은 자가 얼마냐를 알면 내가 보증금을 보호받겠다 못 받겠다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은 안 되지만 상가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를 열람할 수도 있다. 어디 가서 열람한다고요?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를 하면 세무서장은 거절할 수 없다.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 1번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야, 이것도 이 법을 만들 때는 이랬지만 지금 그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요구한다는 것도 사실은 안 쉽죠. 사실은 그죠. 이것도 벌써 상감지처도 만들어진 지가 지금 8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건물의 소재지, 목적물 기간,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런 거 왜 본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자가 있느냐를 본다는 뜻이에요. 이런 자료를 활용하면 내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되겠죠. 그래서 상가임대차는 등록사항 등을 열람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1, 2, 3, 4, 5, 6, 7 이런 거 다 알아야 될 이유는 별로 없겠고 이렇게 출제된 바는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는 임차인에 관련되는 내용 등을 자료를 열람할 수만 있다. OX, X에 열람도 하고 제공받을 수도 있어요. 자료를 출력해 주시오.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제목 잘 봐야 돼요. 열람 제공받을 수 있다. 까지 해서 2시간에 걸쳐서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를 진행했습니다. 주택임대차를 아주 중요하게 관리했고 넘어가면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련되는 실무가 들어오는데 이게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이죠. 명의신탁은 어디서 공부한다? 민사특별법 민법에 나옵니다. 또 등기에 관한 법이니까 등기 시간에도 공부하겠죠. 또 우리 중개실무에도 출제됩니다. 세 파트에서 똑같은 내용이 들어오는데 우리 작년 25회 때는 명의신탁이 중개법에도 출제는 됐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이거는 등기 민법이 우선이니까 거기서 한번 하고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는 뭐를 관리해야 된다? 경공매를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116페이지 경공매 실무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매수 신청에 관한 법률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진행합시다.